애트니 유럽 현지부터 부티크를 통한 명품 직매입으로 뭐 싸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구하는 거겠죠, 그럼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죠, 명품들이. 근데 최근에는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고. 명품이요? 네, 뭐 그렇다고들 들립니다. 뭐 시계부터 해서. 그런데 저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네. 잘 뭐 그렇게 우리는 접근이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예전에 파리에 한번 그 여행 갔을 때 보면 네. 이제 명품샵 같은 에르메스 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와, 그때 중국인들 줄 서가지고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맞아요. 그 네. 택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방을 막 5개를 들고 이제 유럽에 네.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야, 대단하다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명품은 이제 그 이게 구입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대신 아르바이트로 이제 대신 사주는 그 아르바이트도 파리에서 있었어요. 줄 서가지고. 그 명품 대행 알바네요, 그게. 그렇죠. 대신 비행기도 대신 타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 현지인들이 중국 사람을 위해서 줄 서서 대신 사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인당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때는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구매력이 없어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또 사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뭐 불금입니다만 재미없는 시장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이슈는 오늘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김종효 전문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지루한 듯하면서도 상당히 좀 이슈는 많았고요.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이슈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만한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뭐 지난주부터 뭐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뭔가 좀 답답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고 있다라는 어떤 안전판이라도 좀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후반 들어가면서는 그것도 좀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대신 또 2차 전지는 굉장히 부각되면서 너무 또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수는 확 줄었는데 개별 테마는 굉장히 또 강하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 지수로 보시면 지난 9월 달에 이제 급락한 이후에 이 갭을 동반하면서 급하게 내려왔던 이 흐름 이후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좁은 박스 안에 갇혀 있다. 물론 이 박스가 다음 주 되자마자 뭐 위로 깨질지 아래로 깨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 한 주 뭐 반등을 시도하는 척 했다가 다시 고점에 막혀서 금방 또 내려오는, 그렇다고 해서 또 전저점을 강하게 깨지도 않는 답답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급이라든지 종목군들의 뭐 양과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는 재미없는 한 주였고 종목의 변화도 꽤 많은 한 주였고 수급의 변화도 꽤 많은 한 주였다라고 이번 주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도체도 이제 더 이상 안 사나요,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는 많이 샀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탄력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사는 탄력은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로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뭐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FOMC도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미국 선거도 있고요. 그러니까 11월 초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중국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도 다음 주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선물 쪽의 포지션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모습. 그래서 준비된 그림의 밑에 이제 미결제 확정의 변동인데, 여기까지는 약간 좀 추세적인 뭔가 하락 추세에 힘을 실는 모습이었다면 이때 저점을 형성한 이후로부터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매도 계속 시장에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이 매수 관점은 뭐 물론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 2주간에 비해서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서 기인하느냐, 그 부분은 저는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도 이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강원랜드 ABCP로부터 출발한 전반적인 회사채 금리의 상승, 그다음 내년에 돌아올 회사채 금액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일단 내려갔던 그 주의 흐름을, 초반의 흐름을 보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단 우리가 눌린 부분이 있고요. 이때 또 동반해서 내려간 게 항생지수입니다. 근데 항생도 아시겠지만 항생지수의 상당 부분이 금융, 부동산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변수가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우리 시장이 리스크를 더 점점 붙여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영국 이슈는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트러스 총리가 이제 결국은 낙마하면서 파운드화도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정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채 금리가 계속 저렇게 고점을 높이고 있으면 과연 이것은 우리 시장에 유리한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부동산 위주의 항생 지수가 이렇게 깨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일정 부분 ELS나 그 ETF 같은 것들의 뭐 낙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전반적으로 금리와 중국 정책,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만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충분히 무거운데 짐을 더 얹어준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계속 주식을 늘려나가기보다는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언급하신 것 중에 잠깐 아마 착각을 좀 하셔서 강원랜드가 아니고 강원도의 레고랜드. 아, 레고랜드. 예,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또 약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잠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 굉장히 클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사실은 보면은 유럽 쪽에 천연가스가 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EU 쪽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지금 뭔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유로가 또 약세로 가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2% 이상 또 올라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뭐 N달러 같은 경우도 뭐 150엔 이상 넘어가면서 환율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산단 말이에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수급이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환경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IT, 그다음에 기관들도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 이런 쪽은 사고 있거든요. IT 쪽을. 특히나 오늘의 어떤 뭐랄까 스타라 그럴까 하이라이트는 또 삼성 SDI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두 종목이 에코프로 있죠. BM도 네.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봤을 때 또 뭐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외형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전자 쪽을 사고 있다. 연속적으로 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연히 줄었고요. 매수 금액 자체 강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KLX 100 종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두 종목이 눈에 띄죠. 삼성 SDI 그리고 이쪽에 에코프로 BM. 근데 두 종목은 이슈가 정확하게 있었죠. 에코프로 BM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포항에 짓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납품을 전부 삼성 SDI에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두 종목이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고요. 삼성전기가 몇 번을 시도했던 단기 고점까지 단숨에 이제 치솟은 모습이었고, 오늘 외국인들의 전기전 접종의 매수의 상당수가 삼성 SDI에 할애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기전 접종을 매수했다고 하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수는 삼성 SDI에 주력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도 조금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그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할 때도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뭐 물론 확정된 이슈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포드에 이제 추가적으로 양극재 물량을 받았다라는 그런 시장의 루머성 뉴스와 함께 급등한 것처럼 시장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이 정도 양극재 공장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납품을 할 거고, 이게 또 삼성 SDI 향이라면 어딘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셀이든 소재든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비교적 견조한 흐름, 그다음에 삼성 SDI가 다른 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도 좀 낮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바이콜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 크기를 그대로 이제 종목들의 이 면적 크기로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눈에 띄게 보이지만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많은데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최소한 강보합 이상으로 버텨주면서 지수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좌를 보면 뭔가 좀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어서, 그러니까 오늘의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SDI,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견조하게 버텨낸 하루라고 보여지지만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체감 수익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진, 주 후반으로 오면서 낮아진 상황이고요. 반대로 체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죠. 뭐 개별 종목 중에서 어저께는 원자력 종목이 그러하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또 뭐 급등한 종목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별 종목단에서는 꽤 좋은 수익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좌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고 대신 지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뭔가 방어되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FOMC 한다고 하셨는데 75bp 올리는 건 기정사실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거 말고 뭘 좀 봐야 될까요? FOMC는 그 다음 주고요. 다음 주에는 ECB가 있죠. 아, 그래서 네. ECB가 과연 지금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던 천연가스 가격도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도 또 국가별로 뭐 갈리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75bp 한 번 올렸고 이번에 또 75bp 올리면서 일단 뭐 유로화가 달러보다 잘 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유로화 또 달러가 FOMC가 엇박자가 나면서 11월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선 예를 들어서 75bp 올리는데 뭐 유로존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0bp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또 달러 인덱스를 흔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중에서는 ECB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 뭐 애플을 포함한 다양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도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여러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어서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쉐보론을 포함한 에너지 종목들도 실적이 나오지만 주요 기술주들 중에서 이제 뭐 애플을 포함한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말 그대로 피크. 실적이 이제 나오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피크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대형주 쪽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개별 종목은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항생지수의 변동성이라든지 미국채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유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시 변수들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체크 포인트는 거시 변수와 개별 종목 변수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오늘 2차 전지 중에 SDI가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비행가 이제 새로운 공장 증설 뭐 이 이야기가 양극재 쪽에 이슈가 되긴 됐지만, 실제 주가가 오른 것은 상신 EDP나 신흥 SLC 같은 원통형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 근거에는 이제 오늘 장중에 돌았던 루머, 그러니까 확인 안 된 루머는 결국 SDI 관련된 이 원통형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한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장에 루머가 돌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상신 EDP나 지금 그 신흥 SEC 이런 것들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양극재 전반적으로 뭐 그보다는 원통형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오늘 맞춰지지 않을까. 물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라면 다음 주 초에는 또 이게 거꾸로 빠질 수도 있겠죠, 주가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슈가 결합된 것은 테슬라가 그 자체 배터리를 시도하다가 뭐 실패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이슈랑 결부되면서 결국은 또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 카카오 화재와 관련된 이슈에 휩싸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선 계속 뭔가 이슈를 좀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카카오는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야 자신들이 조금 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SK CNC와 SK온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양쪽의 서로의 공방들이 오가고 있는 관점임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SK보다는 어쨌든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게 좀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일단 포드 이슈가 있었던 포스코 케미칼,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가 아니라 오늘 거래대금 순으로 쭉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특징을 일단 찾아볼 수가 있죠.
코덱스 200을 포함한 소위 인덱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ETF가 거래대금 상위에 무려 6개가 포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 여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 2위니까 그렇다 치고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의 전반적인 거래대금이 이렇게 뭐 3위와 7위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수주가 늘어나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뒤늦게 높은 가격에 쫓아가는 것이 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수 관련 ETF들의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 지금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선물이라든지 파생 상품과 연계되어서 지수 기준으로 뭔가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개별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지수와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그런 이슈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거래대금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신규 종목들입니다. 지금 뭐 샤페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상장한 그런 종목군들, 어제 상장한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10위권 안에 3종목이나 들어왔고요. 또 지금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샤페론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양지사는 좀 개별 종목이니까 이제 차치하더라도 일단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종목군들이 이 안에 또 꼽혀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밀린 종목도 많지만 그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일부 종목군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개별 테마의 움직임과 신규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쪽,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상신 EDP를 포함한 2차 전지단에서 조금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저 종목들 뭐 하는 종목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상장? 네,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상장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스터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샤페로는 일단 바이오 쪽 종목이고 국전약품과 뭐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그 아마 유럽 바이오 학회 그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이틀간 급락했다가 오늘은 반등했고 그렇죠. 국전약품도 오늘 따라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막판에 이제 3시쯤에 영국 관련된 그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은 막판에 좀 부담스럽게 나타났는데 이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5.4% 감소나 예상치인 5% 감소보다 위축된 6.9% 감소세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파운드와 약세폭이 더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또 파악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예전에 뭐 몇 주 전에 나오셨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뭐 뉘앙스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뭐 한번 코멘트를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 들었으니까 2차 전지가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계속 그래도 살아있는 쪽이 2차 전지거든요. 여전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가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장할 사업임도 분명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안 좋아지느냐? 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과연 성장 속도와 이익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주가라고 하는 게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다 선반영 끌어와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도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 종목을 신규로 사거나 더 사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저는 여전히 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에 자동차,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예상보다 못할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IRA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IRA가 내년까지 그대로 가게 된다면 과연 배터리 단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너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소재주들보단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잖아요.
제가 3달 전에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관련된 종목 중에 제일 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격대가 제가 예상했던 그 밴드의 상단 부분인데 이 정도의 비싼 가격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내년도에 실적과 성장 속도가 나올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좋은 비중 축소의 기회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밸류에이션상 제 기억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이 더 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갖고 오느냐에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은 좀 다르게 접근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되게 질문들이 많으신데 지네어 오늘 끝나겠잖아요. 예. 네. 20%. 예, 그 부분이 있었나요? 있는데 좀 혹시 내용이 파악되신 게 있으신지. 근데 항공사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네. 저도 오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점검해 봤는데 네. 뭐 일단 드러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하게 뭐 뉴스에서 뭐가 나왔다든지 이런 이슈는 없는 상황인데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뭐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걸 봤을 때 뭐 네. 2가지에 대한 노력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주들은 다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뭔가 사업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이 만약에 안 될 경우 그러면 이 항공사들의 이 부진한 리스와 관련된 부담감에다가 만약에 금리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이 가능하냐. 그러면 어쨌든 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롯데건설 사태를 보면서 시장이 느낀 건 ABCP를 15%에 발행을 했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나름 한계 기업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뭐 ABCP를 포함한 회사채 쪽으로는 발행이 안 될 것 같고 기업보험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유상증자로 돌 수밖에 없을 텐데 유상증자를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유상증자가 차라리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상증자 안 할 거라고 봤던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2,000억 단위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에어서울이라든지 에어부산 같은 것들을 억지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진에어와 대한항공이 받는 부담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살아남는 기업들이 위너 테이크홀을 할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부담감이 오늘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뉴스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는 항공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뉴스화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운항공사 쪽은 제가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오늘 그 진에어 쪽의 급락 이슈는 자본 잠식 가능성이 좀 불거졌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럴 만한 종목들이 꽤 많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유상증자 우려가 역시 나왔는데 이 진에어가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한 60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외화 환산 소실 부분은 한 27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745억 정도의 연구체 상환을 위한 이 조기 상환을 위한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제 약간 불거진 이슈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에서 일단 뭐 조금 도와줄 수 있다. 뭐 지금 도와주겠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네네. 지금 롯데건설을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네네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좀 많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3분기 기준으로는 자본 잠식이 불가피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증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진에어는 뭐 4분기에는 일단 분기로서는 흑자 전환할 것 같긴 해요. 뭐 그래서 뒷단에 말씀하셨듯이 대한항공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악재들이 이제 우려로 되면서 아마 수급적인 쏠림이 이제 하방으로 확 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유증을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뭐 대한항공이 있다고는 보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운항공 쪽이나 운송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컨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컨센 관련된 해서는 지금 뭐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쪽은 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할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 하회할 걸로 보는 게 제주항공이나 대한해운 이쪽은 좀 안 좋을 것 같고, 펜오션이나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이쪽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할 걸로 보이지만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내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근데 건설주들도 다 마찬가지 흐름이겠죠. 결국 건설주들도 뭐 해외 수주,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가장 먼저 얘기가 불거진 것이 PF를 둘러싼 부동산 문제가 진짜 심각하지는 않은데 일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른 금리에도 채권이라든지 기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환 발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뭐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차환 발행이 안 되면 결국은 잡아주다 방법이 은행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채권을 차환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약에 채권이나 기업보험 쪽이 막혀버리거나 은행 쪽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유상증자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유상증자로 가나? 그래서 지금 뭐 PR 측면에서는 대형주들 굉장히 아직도 낮은 수준이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희석돼 버리니까 아마도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롯데건설을 보고 좀 놀란 게 아닌가.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저 회사가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 2천억 정도 유상증자 하는 걸로 부족해서 롯데케미칼에게 5천억 정도를 또 단기 대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뭐 레미안도 잘 되고 있고 뭐 자이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돌아올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선반영해서 오늘 뭐 건설주들뿐만 아니라 증권주들도 최근에 일부 흔들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가 결국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뭐 롯데 지주가 또 급락하고 롯데케미칼까지 이제 지금 유증 관련된 뭐 롯데 관련된 건설 부분 때문에 증자 참여 가능성, 그다음에 뭐 대여금까지 나갔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사실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롯데 지주가 바로 두드려 맞았고 그러면서 증권, 뭐 금융, 뭐 은행 등 마찬가지고 또 증권사 같은 경우는 PF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정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뭐 정부가 또 나서서 채권 안정 펀드를 일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1조 6천억 정도 발동을 했고. 근데 그 채권 안정 펀드라는 게 뭐 지금 미국도 재무부에서 국채 매입한다 얘기 나왔고 일본도 결국은 뭐 국채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채권 안정 펀드가 국채 매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 금리들에 대해서는 안정시켜 줄 수 있지만 시장의 지금 우려는 베이스 금리가 안정된다고 해서 위험해 보이는 것이 안정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이스를 끌어내리면 전체 금리가 다 같이 끌어내려져 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PF라든지 건설사와 관련된 CP 같은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빠르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채권 시장 쪽에서 뭔가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채권의 문제가 결국 증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증한 펀드보다 채한 펀드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자금을 빠르게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현재 국채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을 좀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채권 펀드는 채한 펀드는 20조가 이미 이제 설정이 돼 있고 20조를 다 모아놓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캐피탈 콜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캐피탈 콜을 이제 정부에서 불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우려들을 빨리 조금은 뭐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문제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가이드라인 주면서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어설프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원래 무너졌어야 했던 것들이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두 개 문제 생길 때까지 놔뒀다가 만약에 그 다음에 덮어주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좀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대그룹들 그나마 뒷단에 누가 있는 대그룹들은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터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서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아무래도 롯데그룹이 좀
그게 현재 뭐 많이 불거져 있는 뉴스로 이렇게 불거져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네. 뭐 롯데케미칼까지도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 보면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또 일지머티리얼즈를 2조 7천억에 인수를 그렇죠. 또 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 그래서 약간 그 기업 등급 신용 등급을 또 약간 낮춘다는 일부 그런 이제 얘기도, 신용정보기관에서 낮출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조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네. 저기 그 이번 주 대형주 흐름을 점검해 보면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혹시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시총 그 12종목까지 쭉 살펴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삼성전자는 잘 버텨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좀 버티고 있는 국면이라면 이번 주는 뭐 누가 뭐래도 삼성 SDI의 전고점까지의 상승 물론 오늘의 상승이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잘 버티다가 이제 뻗어나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은근히 굉장히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는 양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총 1위부터 5위까지가 굉장히 견조한 데 비해서 이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뭐 LG화학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좀처럼 회복 안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ETF 거래가 그만큼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제 환율 대비해서 갭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계속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어떤 특정 섹터를 노리는 액티브 형태로 오기보다는 만약에 패시브 형태로 오게 된다면 시총 상위주 쪽으로만 또 뭔가 수급이 쏠리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최대 우려는 뭐냐면 지수는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내 계좌 수익률이 계속 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잘 버티는 것이 물론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이번 주 후반처럼 종목들이 계속 녹아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면 지수는 별로 안 빠졌지만 종목 위험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조금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빅10 종목을 봤을 때도 바이오 쪽이 아직까지 대형주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단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뭐 IT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단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2차 전지 쪽을 조금 빼면 종목군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둔화되는 양상이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다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죠. 다만 뭐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내년에 이제 신작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3분기 실적은 그래도 뭐 개중 낮다. 다 빠진 것 중에 뭐 개중 낮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만 모양들이 다 전부 이렇단 말이죠. 저점에서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우리 시장의 일단 다음 주에 전반적인 동향은 시총 상위주들이 버티면서 종목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한 주로 갈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제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단단한 마음의 준비 혹은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각자의 좀 판단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긴 하지만 말씀하신 거요. 지금 증환펀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 9월달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수급은 결국 대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9월달 이후로 대만은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디커플링이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질이 달라지고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슬슬 저가면서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뭐 엄청 사줬는데 한국 주식. 그러니까 뭐 아주 길게 보는 장기 투자 뭐 성격의 해외 자금은 좀 그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 유입이 좀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는데 그것이 이제 뭐 지금이 하단이다 놓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길게 보는 뭐 큰 규모의 자금들은 조금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부분, 재고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바닥론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논리로 조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뭐 네. 한국을 엄청나게 많이 산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하방을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은 좀 받는 거고 최근에 한 2,200포인트 정도에서는 어쨌든 버티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환율도 한 1,400원대 중반 이 정도에서는 또 버티려고 개입을 좀 하는 것 거죠, 그죠? 아마 좀 한국에서. 글쎄요, 뭐 그걸 뭐 개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본 엔화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아 가는 분위기에서 한국은 그래도 그런 어떤 약간 발작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좀 버티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안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먼저
엔화가 무너졌는데 만약에 위안화도 무너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 원화 환율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버틸 것인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아까 그 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저점 매수 시작하는 거 아니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시작했다고 해서 저점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밸류 콜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저점이 맞다. 그래서 분할 매수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저도 100% 동의하지만 그게 주가의 저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신경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설의 증한 펀드는 도대체 언제부터 발동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자분을 하고 펀드가 있는데 네. 언제 들어온 거예요, 돈이? 되도록이면 발동 안 하는 게 좋죠. 그 2020년 네. 3월 때도 이제 그때 증합펀드가 결정이 됐지만 거의 안 쓰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물론 할 때 벌써 2천 갔군요, 이게. 네, 근데 그때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공통적인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죠? 긴축하는 입장이니까 좀 완전히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증합펀드를 쓰지 않고 주가가 반등을 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와 각 국가들의 어떤 그런 유동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뭐 증합펀드가 모든 걸 뭐 막아줄 것이다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고 증합펀드 자체가 워낙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운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면서 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헛발질을 해서 뭐 파운드화도 무너지고 금융시장도 무너지고 다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좀 더 약간 메이저에 가까운 그런 국가들이 움직이면서 이들은 뭐 한쪽은 계속 돈 풀면서 양적 완화도 더 하고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완전 메이저는 지금은 계속 긴축 강하게 때리면서 재무부는 국채 매입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회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22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75bp 올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채 매입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뭐 해준다든지 그래서 일단 긴축을 하고 QT를 하는데도 금리가 안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 일단 뭐 말씀드렸던 선물지수 기준으로 300포인트 그리고 아래로는 한 280포인트 밑에서의 그 저점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증시 관련해서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인폰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무위원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